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자격증 준비부터 자기 개발, 그리고 투잡, 부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결심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한 번쯤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투잡, 부업 허용 범위부터 주의점까지 오늘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네, 그 병호형 새해 이제 제 나이가 반백살, 50살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한 체력을 네. 키우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이제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데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먼저 체력을 길러라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게 새해에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저의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건강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건강한 체력 잘 관리하셔서 네. 저희 KTV 국민방송 잘 사는 법에서도 앞으로 좋은 법률 상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엔잡러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뭐 투잡, 쓰리잡, 그리고 부업까지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잡러가 증가하는 이유가 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안정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변화라든지 이제 직장에서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커 보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실질 임금의 감소라든지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가 데이터처 그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 기준의 근로자 부업자 중에 40만 4,049명, 4,409명으로서 그 지난번 대비 6천 명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실제로. 늘었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증가세의 주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득이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데도 있고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환율까지도 이제 겹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소득만으로는 이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추가 소득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걸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 개발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좀 쌓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위를 보면은 엔잡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네트워크를 좀 확장하면서 좀 자신의 어떤 다른 성장이나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런 엔잡은 이렇게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어떤 자기의 성장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잡러가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투잡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취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A씨. 여러 콘텐츠를 찍었고 여기에는 회사 생활을 풍자하는 콘텐츠도 일부 포함됐는데요.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없었지만 구독자가 늘면서 광고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기업 이미지 훼손,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취미로 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변호사님, 요즘 1인 창작자라고 하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본업 이외에 이렇게 투잡을 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인 경우와 이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고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은 투잡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공무원은요, 공무원법에 따라서 이제 겸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는군요, 네, 공무원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투잡을 막을 법 조항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직업 자유의 선택,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투잡 자체를 이제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회사를 보시면은 회사에서는 취업 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를 보시면은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이런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로서 뭐 근무 시간에 이런 부업을 하기 때문에 본업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경쟁사에서 부업을 하거나 또는 그 회사 영업 비밀을 좀 유출해서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로는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대로 본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업이라든지 또한 본업의 성과와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실제로 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어준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원은 어떤 근로자의 부업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의 질서나 노무 제공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어떤 사규나 계약서에 이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N잡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회사와의 그 문제 때문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나는 내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내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은 되는데 좀 많은 위험성은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특히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그 실제 소득을 가족한테 기속을 시키거나 또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또 조세범 처벌법상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한 이제 우리 상법 제24조를 보면요. 명의 대여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자신의 어떤 성명이라든지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을 해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명의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진 경우에는 그 대여자, 명의의 대여자가 채무를 질 수 있는 위험성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투잡을 숨기려고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둬야겠고요. 앞에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지금 회사가 투잡을 하는 걸 시간이 좀 경과된 뒤에 알게 됐습니다. 자, 투잡을 하면 이렇게 모든 회사가 알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회사가 보통 투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한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경우에는 사례보험이 겹치거든요. 아, 네,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두 직장에 근로자로 신고가 돼 있으면은 고용보험 등에서 이중 취득 사실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경우 있거든요. 프리랜서처럼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때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내 자신의 월 소득 금액이 본업이랑 그 부업과 합산해서 월 소득액이 617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또 회사로 통보가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게 되면은 투잡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회사에 즉시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같이 사례보험 이중 가입이라든지 어떤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은 경우에 통보가 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회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규정을 확인하시고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업 외로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뭐 연말정산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연말정산은 자신의 본업에 대해서 받은 회사 급여만 정리를 하는 절차이고요. 투잡으로 인한 소득은 그 다음에 그해 대부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유형별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일용직 알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알바, 하루 정도라든지 뭐 3개월 미만의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보통 원천 징수를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네, 반면에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뭐 배달이라든지 뭐 디자인 업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업체로부터 3.3%라는 세금을 떼고 받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 소득을 하고 5월에 이 기존 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쳐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2월에 연말 소득을 하고 3월에 정산을 받은 다음에 5월에 이게 또 속이 많아서 오히려 더 토해내는 환급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래서 수도 있군요. 이런 거 주시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세금 신고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유형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투잡을 하던 중에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와 관련한 쟁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퇴근 후 오토바이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B 씨. 비가 오던 어느 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한두 시간 하던 부업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부업은 물론 본업까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변호사님. 네. 이렇게 투잡을 하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인데요. 혹시 산재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원래는 예전에 과거의 산재보험법에서는 전속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지만 이런 산재 적용을 하도록 했는데 네. 이러한 특례 규정이 이제 폐지가 돼가고요. 현행 산재보호법에 따르면은 이런 전속성 규정이 삭제가 되어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대행인 경우에도 이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본업이 있지만은 퇴근 후에 좀 투잡을 하고 있는 이 B 씨의 경우 또한 전속성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산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잖아요. 근데 이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서 볼 것이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본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네. 되고요. 부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부업을 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산재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재가 적용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이런 부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갖고 본업까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소득이 많이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배달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휴업 급여라든지 장애 급여를 통해서 소득을 이제 손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업 급여라는 거는 이제 산재로 인해서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존받는 건데 이런 경우에 그 지급 기준은요.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총 임금에서 필요 경비를 뺀 다음에 90일로 나눈 그 금액을 평균 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본업이 만약에 순수한 고용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본업과 그 배달로 인해서 얻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휴업 급여를 신청하실 때에는 당연히 본업과 부업에 따른 그 합산한 전체 소득 자료를 이제 준비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투잡은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근 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D 씨. 회사는 겸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부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부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던 D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D 씨. 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을 이유로 수급 자격 불인정 통보를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걸까요? 네, 변호사님. 이 실업급여라는 게 실직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또 재취업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장해주는 제도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까요?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어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 기간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하는 그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는 뭐 당연히 무분별한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비자발적인 퇴사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DC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에 따른 것을 보여서 아마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사례이긴 한데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좀 출퇴근하기 어려운 먼 통근지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사표를 내긴 했는데 야, 이거 은근히 회사에서 압박한 거 아니야? 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이제 고용 노동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해당이 이제 되는군요.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퇴직 사유가 과연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면 개인적인 사유나 이직 또 뭐 진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사직서를 내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13가지를 고용노동법령에 정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채용할 때보다 근로 조건이 나빠지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 임금이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회사가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네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정군을 위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퇴직 공고라든지 희망 퇴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정년 도래하거나 계약 만료 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한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있는데요. 비록 형식적으로 직접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실질이 어떤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하거나 어떤 해고라는 것을 회피하게 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도 또 몇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회사가 사직을 할 것을 먼저 제안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암묵적으로 유도를 했냐, 그다음에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등의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직서 제출이 회사에 지시한 후에 직후에 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하겠다고 암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건 비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억울하게 어떤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자나 이메일, 녹취 또 직원 동료들의 어떤 증언들을 좀 확보를 해서요. 자신의 퇴사가 비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판단 요소를 가지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딱 지정이 되고 나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바로 실업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엔잡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본업을 그만뒀지만 혹시 부수입이 계속 발생하게끔 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기 소득 활동은 가능하지만 또 그런 소득을 받는 동안에 그 일수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라는 거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에 재취업을 준비한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업 상태임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급을 받게 되면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가 돼서 이것을 전액 환수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구직 활동을 전제로 단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요, 뭐 하루나 이틀만 하는 단기 알바라든지, 그다음에 하루 동안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공연, 행사에 참여해서 받는 돈, 그다음에 건별로 하는 프리랜서 업무 이런 것들은요 단기 활동으로 봐서 전체적인 실업급여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지만은 다만 그때 일한 일수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다만 또 주 15시간 이상의 고정적인 알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반복적인 수입이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활동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기간 동안 또 급여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실업급여 액수에서는 또 빠질 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 아니면 부업, 본업 이외의 다른 일들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는데요. 참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로서 이것만큼은 좀 투잡하실 때 주의하셔라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한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좀 확인해야 할 사항 한 4가지 정도만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요. 네, 첫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규정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는 취업 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상에는 경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셔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본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잡이 이제 본업의 성실도라든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한 과도한 투잡으로 인해서 본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본업에 대한 또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투잡으로 인해서 부업으로 인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미치는 게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든지 또한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민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계속 말씀한 것처럼 4대 보험 처리 방식이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세금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홈택스라든지 또 관련 정보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투잡이라는 거는 어떤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로서 경제적 여유도 줄 수 있고 자기 성장에 대한 자기 개발적인 측면이 있어서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테두리와 어떤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투잡의 시작은 또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하셔서 부디 현명하고 슬기로운 투잡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한 4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안전한 투잡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시작한 투잡과 부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겸업금지 조항부터 세금 문제까지 미리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